당신이 보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그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했어요. 근데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가족 간 허위 대출, 미성년자 명의 매입, 편법 증여. 당신이 참고하는 그 시세를 만든 거래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같은 숫자를 다르게 읽게 될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서울 어느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검색창을 열어봐요. 10건의 거래 중에 한두 건이 이상해요. 주변 시세보다 유독 높거나 직후에 계약이 취소됐어요. 당신은 그 숫자를 스쳐 지나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한 건이 당신의 전세 보증금을, 당신의 매수 타이밍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다면요? 거래량이 많을 때는 조작된 한 건의 영향력이 작아요. 수백 건 중 하나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거든요. 5건 중 한 건이 비정상이라면 그 한 건이 시세가 돼버려요.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편법 증여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길 때 정상적인 경로라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근데 증여세가 꽤 무거워요. 수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세금만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다른 길을 찾아요. 서류상으로 매매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안 갚아요. 이게 가족 간 허위 대출이에요. 또는 10살짜리 아이 명의로 아파트를 사요. 자금 출처는 묻지 않고요. 이런 거래들이 실거래가로 등록돼요. 당신이 참고하는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게 신고할까요? 답은 곧 알려드릴게요. 그 답을 알면 시장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과거에는 편법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증여세는 신고 가격에 비례하니까요. 낮게 쓰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에 신고하면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실거래가를 보면 가끔 이상하게 낮은 거래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여기서 양도세라는 변수가 등장해요. 잠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아버지 김 씨, 그리고 아들 민수예요. 김 씨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요. 현재 시세가 12억 원이에요. 김 씨는 이 집을 아들에게 넘기고 싶어요. 근데 증여세가 부담되죠. 그래서 김 씨는 매매로 위장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죠. 여기서 김 씨는 선택을 해야 해요. 신고 가격을 얼마로 적을 것인가? 만약 8억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아 보여요. 증여세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민수가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겨요. 민수의 취득가는 8억이에요. 만약 15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7억이 돼버려요. 7억 원에 대한 양도세. 수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높게 신고하자. 13억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취득가가 높아지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 신고가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12억짜리 아파트 단지에 13억 실거래가가 찍혀요. 이웃집 주인들이 이걸 봐요. 그 다음날 그 단지의 호가가 일제히 올라가요. 시장이 반응한 거예요. 자,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은 무주택자예요. 3년을 모았어요. 드디어 대출 승인이 났어요. 실거래가를 검색해요. 목표 단지의 최근 거래가 13억. 당신은 생각해요. 아, 이게 시세구나. 이 가격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짜요. 근데 그 13억은 김씨 부자의 편법 거래였어요. 실제 시장 가치는 12억이었거든요. 당신은 1억을 더 내고 집을 사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게 시스템의 잔인한 점이에요.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몰라요. 여기서 더 무서운 패턴이 있어요. 바로 신고가 찍고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실제로 적발된 사례예요.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누군가 아파트를 15억에 계약해요. 실거래가로 신고돼요. 신고가 경신이죠. 며칠 후에 계약이 취소돼요. 근데 그 숫자는 이미 시스템에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그 단지가 15억까지 갔다고 기억해요. 호가가 올라가요. 실제로 15억에 거래된 적이 없는데 시장은 그 가격을 실거래가로 인식해요.
이건 주식시장의 허매수와 비슷해요. 가짜 주문으로 가격을 띄우는 수법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이러면 불법이에요. 감옥에 가요. 근데 부동산에서는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어요. 역대 정부들이 눈을 감아왔거든요. 사람들은 학습했어요. 뭐, 괜찮을 거야. 다들 하는 거야. 걸려도 큰일 안 나. 그 결과 편법은 문화가 됐어요. 세대를 이어서 자산을 불리는 기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만 정직하게 세금 내고 높은 가격에 집을 샀어요. 규제는 일반인에게만 적용되고 자금은 편법으로 우회해요. 이 구조 익숙하지 않나요? 자, 그럼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왜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지 볼게요. 지금까지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해 왔어요. 적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리스크 대비 보상이 너무 컸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부동산 거래 감독 기관이 신설됐어요. 수사력과 인원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적발이 이루어졌어요. 과거와는 다른 점이에요. 물론 아직 지켜봐야 해요. 의지가 있는지 지속될 수 있는지요. 잠깐 다른 인물을 소개할게요. 박 씨 부부예요.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예요. 박 씨 부부는 5년째 집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대출 규제에 묶여 있거든요. 신용도 좋고 소득도 안정적이에요. 근데 DSR 규제 때문에 한도가 부족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봐요. 누군가는 10채, 20채를 편법으로 사들이고 있대요. 박 씨는 생각해요. 나는 규제 때문에 한 채도 못 사는데 이게 공정한 건가? 이 감정이 중요해요.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해요.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도 편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전염돼요. 처음에는 소수였던 편법이 어느 순간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이번 단속이 중요해요. 인식을 바꿔야 하거든요. 편법은 위험하다, 적발된다, 처벌받는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야 해요. 만약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요. 시장은 더 깊이 왜곡돼요. 정상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허탈해져요. 실거주자들이 떠나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당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예요. 거래량 대비 비정상 거래 비율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특정 단지의 거래 내역을 봐요. 최근 6개월치면 충분해요. 거래가 5건 미만인데 그중 한 건이 유독 튀는 가격이라면 주의하세요. 그 한 건이 시세를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신호예요. 신고가 직후에 계약 취소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목록에서 취소라고 표시된 거래를 찾아보세요. 특히 고가 거래 후에 취소된 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단지라면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요. 세 번째 신호예요. 매수자 연령과 자금 출처의 불일치예요. 물론 당신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뉴스를 주시하세요. 특정 지역에서 미성년자 매입이나 자금 출처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그 지역 시세를 의심해야 해요. 네 번째 신호예요.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예요. 같은 평형, 같은 층인데 갑자기 2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가 있다면요. 정상적인 프리미엄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편법 거래일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질문이 돼요. 이 가격 믿어도 되는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당신을 보호해줘요. 자, 이제 마인드셋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자세로 시장을 봐야 할까요? 첫째, 실거래가는 참고치예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 건의 거래를 비교하고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맥락을 파악하세요. 둘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편법 거래는 급한 사람을 노려요. 셋째,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세요. 실거래가만 보지 마세요. 호가, 전세가율, 거래량 추이, 적발 뉴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넷째, 전문가를 맹신하지 마세요. 전문가도 편법 거래로 만들어진 시세를 보고 말하거든요. 그들의 분석 기반 자체가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박 씨 부부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분노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냉정한 눈이에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요.
편법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유리해져요. 부풀려진 가격에 휘둘리지 않게 되니까요.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인 당신에게도 같은 말씀 드릴게요.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안 보는 거죠. 다른 하나는 직시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눈을 뜨는 거죠. 어떤 선택이 당신을 보호할지는 명확해요. 정부가 시장을 정상화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실거래가 숫자 뒤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거래가 정직하지는 않거든요. 숫자를 볼 때마다 질문하세요. 이 거래는 진짜인가? 그 질문이 습관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쉬운 피해자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